알면 편한 심리학 알편심.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심리상담연구소 마음을 거닐다 소장 마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것저것 다 하는 심리학 박사 대박사입니다. 네. 벌써 12월 말이에요. 확실히 연말 분위기가 좀 덜 나긴 하지만 그래도 연말은 연말이죠. 그렇죠. 여러분들도 한 해를 좀 정리하면서 내년을 또 어떻게 맞이하고 살아야 할까 이런 고민하는 시기일 것 같은데요. 그런 시기에 딱 어울리는 영화 한 편 저희가 들고 왔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소울입니다. 픽사에서 제작한 애니메이션이죠. 네. 그 영화 뭐였지? 감정에 대해서 다루는 만화. 인사이드 아웃. 네. 그 영화 재밌게 보신 분들이라면 또 특히 또 재밌게 보실 그쵸. 만한 그런 영화인 것 같아요. 이것도 심리학 영화로 추천되는 영화죠. 네. 그러니까 이게 애니메이션이긴 하지만 애들이 얼마나 이 영화를 이해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어른을 위한 애니메이션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맞아요. 저도 이제 이번에 이 영화를 저희 딸들하고 같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둘째 5살짜리는 거의 뭐 혼이 나간 상태로 봤고, 저희 첫째한테 제가 다 보고 난 다음에 뭐가 기억에 남냐, 뭘 이 영화에서 느꼈냐 그랬더니 내가 죽어도 다른 사람은 살 수 있다. 뭐 이런 교훈을 얻었다. 사실상 별로 상관없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제 친구도 딸 둘이랑 같이 봤는데 둘째 딸 어린애는 무서워서 이렇게 막 괴물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게 무서워서 막 중간에 나갔다 그러고 초등학교 1학년생인 첫째 딸한테 물어봤더니 아이가 길을 가면서 땅을 잘 봐야 된다라는 걸 배웠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사실은 있죠. 왜냐면 네. 여기 주인공이 길 가다가 그 맨홀에 빠져서 죽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보면은 이 영화는 분명 어른들을 위한 애니메이션이 틀림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네. 그러니까 이 영화가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영화인데 또 어떻게 보면 또 너무 당연한 소리 하는 좀 약간 그 픽사 영화가 갖는 그 메시지가 있잖아요. 네, 뻔한 메시지 뭐 이런 그런 영화로도 뭐 보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너무 잘 만든 영화라는 데는 이의가 없죠. 맞아요. 그러니까 인생의 진리이지만 뻔해서 진리잖아요. 그런 진리이지만 우리가 흔히 놓칠 수 있는 거를 절묘하게 잘 형상화하고 뭔가 스토리로 잘 적절하게 녹아낸 것 같아요. 네. 특히 지금 이 연말에 올 한 해는 내가 뭘 하고 살았나, 내 인생은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나, 이런 좀 무기력감, 우울함, 이런 걸 느끼시는 분들이 보신다면 다음 해를 조금 더 희망차게 계획하실 수 있지 않을까? 또 그런 분들에게 꼭 추천하고 싶은 그런 영화입니다. 네. 그러면 이 영화를 뭐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좀 줄거리 소개 간단하게 해볼까요? 네. 이 영화의 주인공은 고등학교 음악을 가르치는 처음에는 기간제 교사인 것처럼 나오죠. 거기에도 기간제라는 의미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임시로 가르치는 분이죠. 왜냐면 그리고 자기도 다른 꿈이 있기 때문에 그 교사를 평생 하겠다 이런 생각을 안 해요. 네, 맞아요. 그 주인공의 이름이 조 가드너죠. 네, 그래서 이 조 가드너는요, 아빠가 유명한 재즈 음악가였던 거죠. 네. 그래서 본인도 어릴 때부터 그 강렬한 어떤 재즈로의 입문을 경험한 다음에 내가 정말 재즈 피아니스트가 돼야지 이 강렬한 꿈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네. 근데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 그 학교에서 정식 오퍼를 준 거죠. 맞아요. 정교사가 될 기회를 준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그날 자기가 재즈 굉장히 유명한 그 밴드에서 연주할 기회도 동시에 얻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신난 거죠. 그래서 막 흥분해가지고 길을 걷다가 아까 그 아이가 교훈으로 얻었다는 맨홀 뚜껑이 여기 딱 열려 있는데 거기에 빠져가지고 설마 이렇게 죽어? 싶은데 진짜 그러니까 죽어. 황당하게 죽죠. 그래서 이 영화에서는 죽음의 세계라는 곳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근데 거기에서 이제 그 죽음의 세계로 들어간 조가 또 이제 뭐 마침 또 이 영화가 전개되려면 그냥 죽으면 안 되잖아요. 막 아등바등 하면서 빠져나온 곳이 이 탄생 전의 세상으로 가게 돼요. 태어나기 전에 영혼들이 트레이닝을 받는 그런 곳이죠. 네, 거기서 조가 어쩌다가 22, 22라는 그 영혼의 멘토가 되게 돼요.
맞아요. 그래서 이 탄생전의 세상에서는 이 영혼들이, 아기 영혼들이 여러 멘토들과 함께 이제 이 세상을 미리 좀 경험해 보면서 내가 어떤 성격이 형성되고 어떤 불꽃, 열정을 갖고 살아갈지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훈련받는 그런 시간을 갖는데 이제 이 22번 영혼은 이 세상에서도 포기하다시피 한 약간 말썽꾸러기 그런 네. 영혼이죠. 그러니까 안 태어나려고 계속 도망 다니죠. 그리고 되게 성격도 시니컬하고요. 그런 영혼인데 이 둘이, 그러니까 조하고 이 22가 좌충우돌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지구로 오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겪는 그런 경험들, 그리고 변화, 그리고 둘이 어떤 삶의 의미를 알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네. 그래서 그 영화의 스토리 자체가 단순하지는 네. 않았던 것 같아요. 나름 여러 개의 세계가 그렇죠. 등장하고 아이들에게는 조금 어려울 수도 복잡한 있죠. 그런 영화였던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둘이 이제 세상에 이제 지구에 떨어지게 되는데 거기서 영혼이 바뀌어 버리죠. 맞아요. 그래서 22번 영혼이 조 가드너의 몸에 들어가게 되고 네. 이 조 가드너의 영혼은 그 동물 매개 치료하는 고양이한테 들어가게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재미있는 그런 해프닝들이 생기죠. 그래서 이 영화의 이제 이야기 속에서 느껴지는 우리가 이제 얻을 수 있는 뭐 교훈이랄까? 어떤 삶의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할지 이런 것들을 좀 몇 가지 꼽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영화를 보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스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 영화를 보고 보겠다, 보고 듣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스탑을 하시고 영화 보시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 영화 보신 분들은 충분히 같이 공감하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 영화가 얘기하고 있는 메시지는 현재를 살아라. 우리가 흔히 카르페 디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런 메시지를 중점에 두고 있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 조 가드너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가 재즈 피아니스트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연주자로서 살아야 된다라는 그 꿈만 쫓다 보니까 사실 학교에서 인정을 받고 정식 교사로 오퍼를 받고 그리고 그 안에서 아이들이 악기를 배우면서 꿈을 찾아가고 이런 과정을 함께 하는 것도 사실 되게 의미 있고 즐거운 일상일 수 있는데 재즈 연주를 하는 자기 자신 외에는 별로 의미를 부여하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내 삶의 목표만을 좇다 보면은 일상에 내가 느낄 수 있는 소중한 경험들을 놓치게 되잖아요. 조도 그랬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뭔가에 열정을 갖고 뭔가 목표를 추구하는 게 나쁘다는 거는 아니죠. 그리고 목표에 대한 열정도 활력을 위해서는 필요하긴 하잖아요. 근데 우리 아마도 이게 삶을 어느 정도 살면은 경험하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뭔가 눈 가리개를 한 경주마처럼 막 목표만 추구하다 보면은 내가 뭘 위해서 이렇게 달려왔지? 이런 허무감이 들 때가 있잖아요. 맞아요. 저는 학위 논문 쓸 때 그랬던 것 같아요. 마치 그 시기에는 이 논문을 끝내는 것만이 유일한 나의 인생의 목적인 것 같고 이걸 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은데 막상 학위를 따고 나면 그게 뭐 세상이 그렇게 달라지지도 네. 않고. 내가 왜 이랬지? 이런 생각이 정말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조도 그랬던 것 같아요. 조도 아까 그 우리 스토리 소개할 때 나왔지만 자기가 그렇게 꿈꾸던 그런 무대에 설 기회를 얻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무대에서 되게 열정적으로 연주하고 딱 나왔는데 세상이 달라진 건 없고 자기도 뭐 그렇게 크게 뭐 달라진 거 없는 맞아. 그런 느낌을 가지면서 되게 허무한 느낌을 얘기를 하죠. 그게 되게 저는 인상 깊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쯤에 조 가드너가 이제 그 연주를 딱 해서 뭔가 성공적인 데뷔를 한 것처럼 이제 무대를 마치고 딱 나왔는데 자기한테는 이게 엄청난 일인데 그 밴드 멤버들이 갈 때 우리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랬을 때 다른 멤버가 내일도 와서 또 연주하고 그 다음날도 또 연주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미 그쵸. 일상이라는 그쵸. 거죠. 그게 되게 저는 훅 하고 딱 와닿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이제 조한테 그 재즈 밴드의 리더인 리바가 얘기를 하죠.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젊은 물고기가 나이 든 물고기에게 물었지. 바다라는 곳을 찾고 있는데요. 바다가 어디인가요? 그러자 나이 든 물고기가 답했어. 뭐? 네가 있는 이곳이 바다잖아. 그러자 어린 물고기가 말했어. 뭐라고요? 여긴 그저 물속일 뿐이잖아요. 그렇죠.
많은 울림을 주는 명대사 중에 하나죠.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또 경험해보지 않으면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여기가 물인지 바다인지, 이런 걸 분간하지 못하고 막 살게 되는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내가 있는 곳이 바다인데 저기 멀리 있는 바다를 꿈꾸고 있는 맞아. 우리가 흔히 파랑새는 내 가까운 곳에 있는데 파랑새를 쫓아다니는 그런 어떻게 보면 뻔한 얘기긴 한데 이런 이제 상황에서 우리가 아까 대 박사님이 그 나왔을 때 밴드가 내일 또 와서 연주하는 거지 내일 모레도 연주하는 거고 그게 우리의 삶이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들을 잘 보여줬던 어떤 장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그 22번 용혼이 그 조 가드너라는 인간의 몸을 하고 딱 이 세상에 와서 경험하는 것들을 보면은 조 가드너한테는 별 의미 없었던 일상일 뿐인데 네. 얘한테는 다 너무 새롭고 그쵸. 신선하고 그러니까 마치 바다를 찾은 사람의 그쵸.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 반짝반짝 빛나는 햇빛 아래로 막 살랑살랑 떨어지는 나뭇잎 그리고 달달한 사탕 맞아. 그리고 막 짭조름하고 고소한 그 피자 있잖아요. 그리고 지하철의 사람들도 되게 신기해하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그 22는 순간순간을 경험하면서 이제 어떤 삶의 기쁨? 이런 것들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장면이 되게 저도 예전에 경험했던 거거든요. 그 예전에 여행, 장기 여행, 제가 배낭여행 떠났던 적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때 어디서든지 다 모든 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햇빛도 아름답고 막 그 햇빛에 찰랑찰랑 빛나는 그 나뭇잎들도 무슨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것 같고 그랬는데 돌아와서 이제 다시 내 일상으로 돌아와서 보니까 그런 장면들이 내가 눈을 안 돌렸을 뿐이지 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제가 했기 때문에 이 장면을 보면서 그래 맞아 저렇지라고 되게 공감하면서 봤거든요. 그거 들으니까 왜 얼마 전에 이런 거 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되게 멋진 하늘 사진을 올려놓고 다 이렇게 게시를 하니까 사람들이 뭐 프랑스 근교의 무슨 하늘 같아요. 막 이런 식으로 했는데 알고 보니 그거는 그냥 우리나라의 어느 그냥 하늘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일상에도 얼마든지 즐길 수 있고 의미 있는 순간들이 있는데 마치 그게 여기는 없고 저기 있는 것처럼 사니까 오늘 하루하루가 좀 무겁고 힘들게만 느껴졌던 거 아닌가. 사실 여기 있는 건데. 그렇죠. 카르페 디엠이네요. 그렇죠. 근데 이 22가, 그러니까 조 가드너의 몸에 들어갔던 22가, 영혼 22가 주머니 속에 그런 것들을 차곡차곡 챙겨놓잖아요. 먹던 사탕, 피자 껍질 이런 거요. 뭐 나뭇잎 실패 뭐 이런 것들. 근데 이제 나중에 조 가드너의 영혼이 이제 다시 이 몸으로 돌아와서 아까 그런 재즈 연주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집으로 되게 허탈한 마음으로 나 이렇게 성공했는데 왜 이렇게 똑같지? 라면서 돌아와서 그 주머니 속에 그 물건들을 발견을 해요. 그리고서 얘가 이제 딱 깨닫는 거죠. 아, 이런 게 일상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즐거움과 행복인데 내가 그걸 놓치고 있었구나.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막 즉흥 연주를 하면서 막 희열해졌잖아요. 그 장면 나오잖아요. 네. 맞아요. 그 장면이 보여주는 게 현재를 살라. 라는 그런 메시지인 것 같아요. 요즘 이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은 요즘에 리추얼이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약간 그게 이 까르페 디엠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리추얼을 실천하시는 분들 보면은 우리가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어떤 행동에 의미를 부여해서 자기만의 어떤 루틴을 만들고 하나를 해도 되게 음미하면서 하고 이런 걸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당연히 살던 일상에 나름대로 즐거움과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 이게 지금 우리가 말한 카르페 디엠하고 연결되지 않나. 그렇죠. 저도 리추얼 하니까 생각나는데요. 저는 사실 아침에 나올 때 이불을 좀 잘 정돈하지 않고 나왔었어요. 뭐 어차피 이게 또 들어가서 잘 건데. 맞아. 저랑 같은 생각이시네요. 그랬다가 뭔가 언제부턴가 이걸 한번 정돈을 해보고, 그러니까 아침을 시작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게 됐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저한테는 중요한 리추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정돈을 하면서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착착 이불을 끝에를 맞추고 좀 그래도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해놓고 나오니까 내가 이제 하루를
좀 제대로 시작하는 느낌이 들고 내가 생각한 그런 리추얼대로 하고 있다라는 좀 뭘까 좀 안정감 이런 것들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하루를 즐기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그런 자신만의 의식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 같네요. 네. 저는 그게 이제 핸드드립 커피 내리는 순간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핸드드립을 내리기 시작하면서 뭔가 아침을 기대하게 되고 그리고 냄새 향도 네, 좋잖아요. 그게 저의 이제 오감을 깨우고 근데 원두도 바꿔가며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면서 하루하루 내가 재밌는 하루를 사는 느낌? 이런 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22호가 주머니에 여러 가지 물건을 차곡차곡 보관한 것처럼 여러분의 일상에서도 그런 일상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순간들이 좀 저장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이 영화의 또 두 번째 메시지는요. 삶에 뛰어들다라는 제목을 좀 지어봤는데요. 혹시 그거 좀 이렇게 왜 영혼들이 아기 영혼들이 준비가 되면 그 통행증이 생긴다고 표현을 하는데 네. 그 통행증이 생기면은 그 우주 공간 같은 데서 지구로 막 뛰어드는 그 장면을 보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 애들은 다른 영혼들은 바로바로 통행증이 생겨서 여기 배지라고 하나요? 거기에 불꽃이 마지막 불꽃이 탁 튀면서 이제 지구로 뛰어들잖아요. 근데 이 영혼 22는 이 불꽃이 도무지 생기지 않아서 지구로 가지 못하죠. 그리고 이제 재밌던 장면들이 있죠. 이제 22는 되게 그러니까 이 넘버가 사실 그 영혼들의 순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22번이면 되게 초창기 멤버인데 아직도 거기를 떠돌고 있는데 얼마나 난다긴다 하는 위인들을 멘토로 맞아요. 붙여줬겠어요. 마더 테레사도 나오고 뭐 융도 나오고 뭐 되게 유명한 사람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모두 다 실패하고 심지어 마더 테레사가 욕하고 맞아.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제 그러다가 조 가드너가 이제 얘 멘토가 어쩌다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 가드너가 22의 열정을 찾아주기 위해서 막 고분분투를 하죠. 근데 저도 그걸 보면서 조 가드너의 시선으로 보면서 얘의 열정은 뭘까? 맞아. 뭐지 도대체? 막 이러면서 봤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밝혀진 그 불꽃의 실체를 듣고 진짜 머리를 한 방 맞은 듯 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뭔가 불꽃이라는 게 내가 제일 좋아하고 내가 제일 잘하는 어떤 활동을 찾아야만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풍겼는데 네. 사실은 그게 아닌 거죠. 그쵸. 그 마지막 불꽃은 살 준비가 되면 생기는 것. 그러니까 내가 살아야겠다, 태어나야겠다, 이런 의지가 생기면 그 불꽃이 탁 만들어지는 거였던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 영혼 22는 태어나기를 막 거부하면서 도망 다녔으니까 그 통행증에 불꽃이 생길 리가 없던 거죠. 그러니까 그 22는 난다긴다 하는 위대한 멘토들을 만났는데도 뭔가 자기한테 스파크가 탁 일어나지 않으니까 나는 이 지구에는 태어나선 안 될 존재야라는 어떤 부적절감을 늘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선뜻 뛰어들지 못했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딱 듣고 그 설명을 듣고 그 불꽃은 살 준비가 되면 생기는 것이야 라는 설명을 듣고 보니까 이 생명이들, 그 영혼들이 통행증을 받고 굉장히 기쁘고 설레는 마음으로 지구로 뛰어내리는 그 모습이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적극적으로 삶에 뛰어드는 그 모습이 형상화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뭔가 태어난 게 우리는 사실 뭐 내 선택이 아니라 내가 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어?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어쩌면 나도 모르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시기에서 내가 살 준비가 되어서 태어난 것이 아닐까,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마저도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더 나아가서 어떤 열정이나 재능 같은 것도 뭔가 선천적으로 주어진 게 아니라 내가 삶에 뛰어들어서 발견하는 것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연이어서 들었어요. 네, 좋네요. 갑자기 떠오른 건데 제가 아기 낳을 때 산부인과에서 의사쌤들이 그리고 간호사쌤들이 아기도 이렇게 잘 버티고 있는데 엄마가 힘내야죠 이런 말을 많이 했는데 그게 뭔가 그 삶을 선택하는 아이들의 의지? 같이 느껴지기도 하네요. 사실 애가 의지가 없으면 그 산고의 고통을 자기는 안 하겠다 할 수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부터 우리는 어떻게 보면 삶을 적극적으로
선택한 선택하고 존재였을 수도 있겠다. 뛰어든 걸 수도 있겠다. 네. 그러네요. 기특해라. 우리 모두 다 기특한 거네요. 네. 근데 이제 마거님이 말씀하신 어떤 재능, 열정에 대한 이야기요. 선천적으로 주어진 게 아니라 삶에 뛰어들어서 발견하는 거다. 저는 그 말이 너무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제가 대학생들을 만나거나 뭐 상담을 하거나 이럴 때 제일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사람들은 좋아하는 일을 찾으라고 하는데 그거 어떻게 찾는 거냐. 나한테 딱 맞는 어떤 일이 있을 텐데 그걸 나는 아직 못 찾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 영화를 보면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딱 맞는 내가 좋아하는 일이 있어야 뛰어들 수 있는 게 아니라 뛰어들면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 같기도 그렇죠. 하더라고요. 네. 심리학에서 그런 연구를 해요. 그 운명적인 나의 재능이나 열정이 있을 거다라고 믿는 사람들일수록 더 빨리 소진되고 더 부적응적인 경험을 많이 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오히려 뭔진 모르지만 뭘 해도 그 나름의 재미가 있을 거고 그 속에서 뭔가 내가 느끼는 게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해야 더 자기의 삶을 충실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네.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딱 그걸 표현한 게 아닌가 그쵸. 싶더라고요. 그러네요. 그리고 저도 어릴 때는 내가 좋아하는 일, 나한테 맞는 일을 찾아야 해 이런 강박? 이런 게 되게 심했었는데 살고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물론 좋아하는 거를 찾아서 그걸 하는 건 굉장한 행운이고 그쵸, 축복이죠. 행복이지만 더 중요한 거는 내가 하게 된 일을 즐겁고 재밌게 하는 방법을 찾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요즘은 더 많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이왕 하게 된 일을 재밌게 하는 거. 네. 네. 그래서 저는 또 그런 생각도 많이 해요. 뭐 마거님도 아시겠지만 저는 뭔가 이걸 해야 되겠다 혹은 이걸 갖고 싶다라는 걸 위해서 많이 변화하고 노력하면서 살아왔잖아요. 근데 막상 그걸 딱 가져보면 내 예상과 너무 다른 게 많은 거예요. 이게 되면 내가 되게 행복할 줄 알았는데 막상 가져보니 이거 이게 아까, 뭐라고? 조 가드너가 연주하면 이게 뭐야? 이렇게 했던 감정을 전 되게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우리는 경험해보지 않고 상상하면서 이럴 거야 저럴 거야 라는 생각으로 목표를 정하고 거기에 뛰어드는데 막상 경험해보지 않은 것은 실제랑은 되게 다를 수 있거든요. 그렇죠. 저는 그게 이 영화에서는 그 피자를 먹는 장면으로 형상화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태어나기 전의 세상에서도 피자를 이미 배운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그래서 다 모양도 똑같고 다 있는데 거기는 단지 영혼들이기 때문에 배울 수는 있지만 맛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척은 할 수 있지만 맛을 느끼지 못하고 냄새도 맡지 못하죠. 그렇게 해서 피자를 배웠던 22호가 세상에 내려와서 처음으로 피자를 먹었을 때 이게 이런 맛이야? 너무 맛있다. 이런 냄새, 이런 씹는 질감이 있었어? 그거를 딱 깨달았을 때 그 반짝하는 그 눈빛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험하면 다르다는 것? 네. 경험을 해야 진짜 알게 된다는 것?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한번 얘기한 적도 있죠. 행복을 주제로 얘기했을 때 계획된 우연 이론이라는 걸 소개해드렸잖아요. 여기서도 또 그게 나와요. 뭐 심리학자가 있어. 네, 분명히 그러니까 픽사에 있어. 아니면 자문을 정말 진하게 받았어요. 네네. 그렇죠? 그 조가 가는 미용실의 미용사. 를 통해서 그걸 보여주는데요. 굉장히 뛰어난 스타일링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다 그 미용사한테 받으려고 막 줄을 서 있죠. 네. 근데 조는 당연히 이 사람의 꿈이 처음부터 미용사였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원래 꿈은 아니었죠? 원래는 수의사를 꿈꿨는데 여러 가지 형편, 사정 때문에 미용학교에 가게 돼서 미용사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근데 사실 뭐 그걸 들으면 안 됐다. 원하던 걸 못해서 이러지만 사실 미용사는 현재 이 직업에 되게 만족하면서 즐거워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상상과 경험이 다르다. 네. 경험하면서 또 무언가 열정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걸 확실히 보여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그거를 자기가 꿈꾸던 것과 다른 일을 선택했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일을 재밌게, 즐겁게, 의미있게 하기 위한 방법들을 아마 터득했을 것이고,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뭐 남들이 봤으면 천직 같은 그런 직업을 갖게 되고 또 만족스러우면서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천직 뭐 이런 얘기 나왔으니까 거기 보면 또 재밌는 게 어떤 일에 푹 빠져서 즐겁게 하는 사람에 대한 묘사도 나오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무아지경을 이제 보여주는 건데 저는 이 영화에서 이게 되게 좋았던 묘사였던 것 같아요. 너무 절묘했어요. 그쵸, 절묘했죠. 그러니까 더 존이라고 하는 그 세계? 존이 있죠. 존이 있어요, 존. 거기에 가 있다, 그 세계에 가 있다, 이런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표현이었는데, 이 존이 사실은 두 가지로 나타나요. 같은 존인데, 하나는 뭔가 중독되어 있는 거. 그 무서운 집착하는. 영혼처럼 표현되는. 그렇죠. 거기서는 마치 구천을 떠도는 귀신처럼 막 슬프게 영혼들이 떠돌아다녀요. 근데 그 영혼을 딱 붙잡고 보니까 그 한 사람은 주식 딜링룸에서 주식을 막 이렇게 거래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굉장히 거기에 집착하고 중독된,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매매에 막 몰두하고 집착하다 보니까 영혼과 육체가 분리돼가지고 영혼이 그 존에서 막 떠돌고 있는 거예요. 되게 괴물처럼. 우리가 왜 일할 때 영혼이 없다, 영혼을 싣지 않았다라고 표현하는 바로 그 상태인 거죠? 그런 거죠. 근데 여기까지는 좀 약간 이해가 됐어요. 우리가 그런 상태 많이 보니까요. 근데 더 흥미로웠던 거는 뭔가에 몰입돼 있고 막 즐겁게 하는 그 무아지경의 상태도 이 존, 같은 존에 가 있는 상태로 형상화를 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 바닥에 구천을 떠도는 그런 영혼들이 막 이렇게 까만색 물체로 있는가 하면 이 공중에는 약간 버블? 예쁜 풍선 같은 거 안에 사람들이 정말 행복한 표정을 짓고 네. 있는 사람들이 막 있잖아요. 네네. 그게 이제 무아지경에 빠진 사람들을 그렇죠. 표현한 거였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막 농구 그 선수가 이렇게 슛을 쏠 때, 덩크슛을 쏠 때도 거기 가 있고. 연주자. 그치, 연주자가 막 연주할 때도 그렇고. 근데 재밌는 게 거기서 뭔가 그 순간을 딱 잘라내니까 공을 못 넣고 연주하다 맞아. 삑삑살이 내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막, 그 사람 저세상 텐션이야, 막 이런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몰입이나 뭔가 그로 인해서 생기는 무아지경의 상태도 정도가 심하면 뭔가 집착이나 중독과 같은 상태이다라고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무아지경과 집착은 한 끗 차이다. 이런 걸 보여준 게 아닌가. 그 같은 공간에 있는 걸 보면. 네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에는 조 가드너의 모습을 또 보여준 것이기도 하죠. 네네. 그러니까 재즈라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에 굉장한 열정을 가지고 있지만 너무 그 목표에만 몰두하다 보니까 너무 심취해가지고 자기 안에만 갇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보여줬던 게 그 조의 몸속에 22의 영혼이 들어가서 이제 그 미용실에 가잖아요. 근데 여느 때와 좀 달랐나 봐요. 그 조가 그 미용사한테 막 얘기를 물어보고 막 되게 재밌는 대화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미용사가 배웅을 하면서 오늘 대화가 너무 좋았어 라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 22의 영혼이 조의 몸을 한 그 영혼이 물어보죠. 그동안 왜 이런 얘기 안 했어? 라고 하니까 그 미용사가 그동안 네가 물어본 적 없잖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려지지 않아요? 미용실 가서도 엄청 지 얘기만 했겠죠. 막 재즈 얘기가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러면서. 네. 아니 그래서 미용실에 가기 전에 그 조가 설명해 주잖아. 조의 영혼이 22호한테 설명해 주기로 이 미용사랑은 그냥 재즈 얘기만 하면 돼. 이런 식으로 맞아요.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자기한테만 너무 빠져 있으니까 세상을 둘러볼 여유가 없었던 거죠. 그쵸. 사실은. 그러니까 결국은 조도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자기 열정에 빠져 있지만 자기 꿈에만 집착하는 밸런스를 잃은 상태였던 거죠. 네. 그래서 그 구천을 떠도는 영혼이 되느냐, 아니면 정말 무아지경, 몰입에 빠지는 긍정적인 경험을 하느냐, 이 두 개를 가르는 그 한 끗 차이는 집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재즈 피아니스트가 되는 것, 이거라는 목표에만 집착하기 시작하는 순간 피아노를 연주할 때 그 소소한 즐거움, 음을 만들어낼 때 아름다움을 느끼는 그 감정은 잃게 되고 무엇이 되는 것에만 집중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결과에 대한 집착을 벗어날 수 있는가? 그 과정을 즐길 수 있는가가 그 두 가지를 가르는 한 끗 차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 영화에서 분명히 이거는 심리학자가 있다라고 느꼈던 장면이 있는데요.
22가 이제 세상을 경험하고 나서 아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탄생 전의 세계로 돌아가서 마지막 불꽃이 생겨요. 그래서 통행증이 생기지만 조가 이제 그거를 뺐죠. 왜냐면 조도 자기도 살아야 되니까. 이미 죽은 몸인데 통행증이 있어서 다시 태어나고 싶은 사실은 거죠. 22의 통행증을 갖고 자기가 원래 태어나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죠. 야, 그거는 내 몸으로 경험한 거니까 그건 내 통행증이야 라고 막 이렇게 바락바락 이렇게 우겨요. 그러면서 22한테 면박을 주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22가 되게 상처받고 정말 그 구천을 떠도는 영혼이 되어서 더존에 들어가게 되죠. 그쵸. 그리고 나서 이제 이후에 조가 다시 태어나가지고, 재즈 연주하고 뭐 이러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22가 남긴 물건들을 보면서, 아, 그래, 이게 일상의 소중함이구나 하면서 즉흥 연주하면서 막 이렇게 희열을 느끼다가, 아, 그래, 22를 살게 해줘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다시 거기 탄생전의 세계로 돌아가죠. 근데 22가 거기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괴물이 돼서 이미 부천을 떠돌고 있죠. 네. 그러면서 자책하고 나는 역시 내 삶의 목적을 찾지 못했어. 막 이러면서 괴로워하면서 돌아다니는데 또 이제 조가 오니까 막 도망가죠. 되게 그러니까 무섭게. 그죠. 무서워진 표정으로. 근데 사실은 걔 자신도 조를 만나는 게 너무 무서웠던 거죠. 그래서 이제 막 도망 다니다가 조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찾아가가지고 잡으면서 조가 22한테 한 게 저는 정말 너무 탁월했어요. 22의 손에다가 22가 그렇게 되게 아름답게 봤던 그 나뭇잎을 딱 손에다 쥐어줘요. 그러니까 그 사나운 괴물이 됐던 22의 모습이 스르르 녹아내리면서 애가 이렇게 순해지더라고요. 저는 이 장면이 되게 짧지만 되게 감탄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22는 조의 비난, 그러니까 야, 너의 몸으로 경험한 거 아니잖아. 그리고 그 22가 나의 뭐 삶의 목적은 걷는 게 아닐까? 뭐 하늘을 바라보는 게 아닐까? 뭐 이랬을 때 되게 면박 줬잖아요. 콧방귀 꼈죠. 야, 그런 거는 그냥 일상이야 이랬는데 사실은 그게 진리였던 거죠. 근데 그런 조의 비난을 곱씹으면서 막 괴로워하고 자책하고 또 두려웠고 막 불안하고 이랬던 20인데 그 마음들을 녹아들게 만드는 거는 어떤 것도 아닌 그 자기가 실제로 경험했던 실존의 경험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진짜 그런 것 같은 게, 왜, 저만 해도 살면서, 아, 이게 삶이지라고 느꼈던 순간을 떠올려 보면, 뭐 내가 무슨 훌륭한 업적을 내거나, 뭐가 되거나, 이런 순간이 아니라, 어느 날 문득 하늘을 봤는데 햇살이 너무 눈부셨을 때, 거기에 심지어 나뭇잎이 이렇게 반짝반짝 했을 때, 이런 순간들이 떠오르지, 뭐 그런 업적? 대단한 업적 이런 게 떠오르지는 그렇죠.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실존의 경험? 내가 직접 만지고 느끼고 보고 그리고 정말 내 온몸으로 느꼈던 그 경험만이 우리를 그 외부의 비난이나 뭔가 판단 이런 것으로부터 지켜내주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사실은 외부의 그런 날선 비판이나 판단 이런 거는 실체가 없잖아요. 맞아. 그러다 보니까 실체 없는 두려움을 낳지만, 그러니까 오롯이 내 실존으로 경험한 거는 실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아, 내가 살아있구나. 내가 존재하는 생명체구나. 그리고 살만한 가치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실체가 있는 거는 실체가 없는 걸 이긴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실제로도 상담에서도 되게 불안과 어떤 두려움이 되게 높은 내담자한테는 정말 실존을 경험하게 하거든요. 그러면 확실히 그 경험들이 바탕이 돼서 그게 힘이 돼서 그 불안과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들을 많이 봐왔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 애니메이션에서 이 장면으로 녹아냈을 때 저는 약간 소름, 전율이 돋더라고요. 맞아요. 참 이게 죽음과 실존이 맞닿아 있는 것도 잘 표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조 가드너도 죽음이라는 에피소드를 경험하지 않았다면 그 일상에서의 체험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맞아요. 아마 몰랐을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존하면 죽음이 늘 뒤따라오는데 그것도 이렇게 절묘하게 표현하지 그러네요.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이 영화의 메시지가
그러니까 죽음을 받아들이는 두 가지 다른 태도를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가 죽음을 두 번 맞이하게 되죠. 맞아요. 근데 첫 번째는 그러니까 그 죽음이 어떻게 형성화되냐면 이렇게 뭔가 하늘로 쭉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라고 해야 되나? 그쵸. 그런 걸 쭉 타고 영혼들이 쭉 가는 장면인데 다들 그냥 쭉 가는데 얘만 막 역방향으로 질주하면서 탈주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네. 그러니까 뭐 조만 그런 건 아니고 그 되게 여러 가지 모습들이 보여요. 뭐 여기 어디야? 뭐 내 바지 어딨어? 막 이런 것도 나오고 막 허둥지둥대는 사람도 있고 뭔가 평온하게 이렇게 이 시간에 기다려왔다. 기다려왔다는 듯이 평온하게 맞이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어쨌든 조는 예상치 못한 죽음이니까 막 발버둥을 치고 그렇기는 한데 이 첫 번째 죽음 이후에 이제 조가 이렇게 경험을 하다가 그 이시비한테 통행권을 주고 이제 진짜 죽음을 맞이하잖아요. 그때는 좀 편안하고 담담한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해요. 그렇죠? 그 비결이 뭐였을까요? 그러니까 뭔가 아직 뭐 조도 죽기에는 젊은 나이긴 하지만 그 실존적인 삶을 딱 경험하고 그리고 나서 자기가 이제 죽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됐던 그런 사람의 모습이라 보니까 우리가 여한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도 뭐 내가 죽을 때 여한이 없을까 싶긴 하지만 여한이 없는 그런 담담한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다 보니까 되게 평온했던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죽는 순간이 준비되기는 어렵잖아요. 사실 네.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 순간을 나답게 그리고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충실히 하면서 살았다면 그래도 죽는 순간에 조금이라도 후회가 덜하지 않겠나 싶네요. 네. 죽을 때 저는 그 계단으로 가는, 죽음으로 가는 계단에서 기쁘게 죽음을 맞이하는 그 할머니 모습도 기억에 남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삶을 잘 충실히 사셔서 좀 여한이 없는 모습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어떻게 죽을 것인지를 생각하게 되면 어떻게 살 것인가를 또 고민할 수 있잖아요. 그게 맞닿아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이게 또 영화니까 영화답게 또 운명처럼 엄청 드라마틱한 일이 또 생기잖아요. 네.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진짜로 죽는 줄 알았던 조에게 기회가 생겨요. 네.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네. 그때 이제 그 천사 같은 신이라고 해야 될지 약간 그런 형상화한 그 여자의 목소리로 나오는 사람이 어떻게 살 거예요? 이렇게 질문했을 때 그의 대답이 사실은 이 영화가 던지는 메시지죠. 네. 나는 매 순간을 살 거예요. 네. 그러면서 영화가 끝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조였다면 나는 재즈 피아니스트가 될 거예요. 뭐 이런 말을 훌륭한 연주를 할 아니면 거예요. 엄마의 뜻을 따라 정규직 교사가 되겠어요. 이러면서 갔을 텐데 그런 말을 하지 않고 그냥 나는 매 순간을 살 거예요. 그렇죠. I'm going to live every minute of life. 이러면서 다 끝나는데 정말 이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대답이 아닐까요? 맞아요. 그리고 우리 알편심에서도 계속 얘기해온 바이기도 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연말에 많은 분들이 새해 계획도 세우시고 그럴 텐데 뭘 이루고 뭘 해내고 이런 것도 좋지만 매 순간을 사는 것에 좀 집중해 보시는 한 해가 되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네. 오늘은 오랜만에 알편영으로 돌아온 알편심인데요. 픽사 애니메이션인 소울 영화로 여러 가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비슷한 생각들을 하셨을 텐데요. 특히나 이 연말에 올 한 해를 정리하면서 내년에는 어떻게 살 것인가? 아마 답은 나왔죠? 내년에도 매 순간을 살 거예요. 네. 그렇게 하루하루를 즐겁고 의미 있고 충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